둘째야, 형 좀 도와다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나 좀 살려줄 수 없겠니? 저희 남편이 백혈병이래요. 제발 형님 좀 살려주세요. 서방님, 제발요.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형수, 저한테 뭐 돈이라도 맡겨놓으셨어요? 형도 나한테 이러지 마. 나 돈 없어. 왜 이래? 대기업에 다니며 주식으로 큰돈을 벌고 번듯하게 집까지 지은 시동생이 저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픈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어렵게 돈 얘기를 꺼낸 저희 부부를 보고도 시동생은 저희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싸늘하고 차가운 시동생의 눈빛에 저는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나 요즘 어려워서 죽겠어요. 월급쟁이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서방님,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주세요. 무작정 달라는 거 아니고 나중에 꼭 갚을 거예요. 당장 이 사람 치료가 급한데 부탁 좀 드려요. 예? 형수님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돈이 없다는데 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셋째한테 찾아가던가 하세요. 거절당한 저희는 시동생의 말대로 남편의 셋째 동생인 신우에게 찾아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셋째야, 너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니? 돈이라니? 무슨 돈?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돌변하여 표독스럽게 남편을 찌려보는 큰 신우이를 보며 저는 남편 대신 말을 전했습니다. 오빠가 백혈병이에요.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다는데 돈이 좀 들어서요. 치료비가 얼만데요? 3억이요. 저 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언제고 제가 꼭 갚을 테니까 좀 빌려줄 수 없을까요, 아가씨? 뭐 3억이요? 아니 3억이 네 집 개 이름인가?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영수가 나 좀 살려줘라. 나 살고 싶어. 제발 도와줘. 어머 오빠, 나 돈 없어.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나한테 그러지 말고 둘째 오빠한테 찾아가서 부탁해. 거기는 이미 갔다가 왔어요. 그 집도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하는 둘째 오빠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돼? 아무튼 나도 안 되니까 돌아가요. 그리고 새언니도 이러지 말아요. 남의 가정 분란 일으킬 일 있나. 나도 우리 남편한테 용돈 받아 쓰는데 어디 돈을 달래요. 자기 오빠가 아프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돈 얘기만 하는 신우이를 보니 제 속이 문드러지는 듯 했습니다. 돈이야 없다고 해도 어떻게 아픈 사람을 두고 걱정 한 번 안 할 수 있는 건지. 2번이나 저희를 거절하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점점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희망을 놓지 않고 남은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넷째야, 나 좀 도와다오. 오빠 좀 살려줘. 나도 작은 오빠랑 언니한테 들었어. 오빠가 가족들한테 여기저기 돈 얘기하고 다닌다며? 아니, 뭐 맡겨놨어? 왜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야?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 오빠가 아프다고요. 아픈 사람이 살고 싶어서 치료비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다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빠가 아픈 게 내 탓이에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느냐고. 그러게 평소에 몸 관리 좀 잘하지.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그래요? 이래서 가족 간에 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찾아간 작은 신우이 역시 저희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벌써 다른 형제들에게 저희 소식을 전해들은 건지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않고 대문 밖에 세워두고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다들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동생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가씨는 큰오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수십 년간 동생들 위해서 희생하고 뒷바라지했던 오빠잖아요. 그런 오빠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이래요? 저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 떠난 부모 대신 동생들을 키운 남편에게 다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남편의 사정을 외면하는 동생들이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오빠가 뒷바라지한 거 갚을 생각도 없어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누가 일부러 뒷바라지 시켰어요? 지가 좋다고 그런 걸 나더러 어쩌라고. 뭐라고요?
정말 다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일들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복수라도 하려고? 됐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아요. 아주 재수 없으니까. 결국 저희는 그렇게 쫓겨나야 했습니다. 동생들을 만나고 온 후 남편은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저는 절망에 씨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아프다는 가족을 외면할 수 있는지. 그 순간 저는 그 배은망덕한 시동생과 시누이들을 향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꼭 이 고통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다시 생각해봐도 남편 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제 남편에게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5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이 자신의 동생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은 단순히 장남으로서의 의무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남편은 20살도 채 되지 않아 부모님을 잃고 그 후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세가 기울며 남편은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며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그렇게 몸쓰는 일, 험한 일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동생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밤낮 없이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둘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시누이들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여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생들이 시집갈 때도 남편은 없는 살림을 털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주고 혼주 역할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항상 동생들을 먼저 생각했고 그들의 성공 뒤에는 남편의 피와 땀 그리고 젊은 시절의 모든 것이 녹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지만 정작 동생들에게 뭐 하나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들이 잘 살고 행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아무리 장남이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았거든요. 자신도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힘들었을 텐데 수십 년을 불평 한마디 없이 동생들을 챙겼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기특했습니다. 당신 매번 그렇게 동생들 챙기는 거 힘들지는 않아? 아무리 장남이라 그래도 그게 여간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닌데. 정말 대단해, 당신. 대단할 게 뭐 있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나는 동생들이 잘 되는 것이 내 행복이야. 동생들이 잘 살면 나도 좋고 나는 그저 내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모든 짐을 지려는 남편의 부담을 저라도 대신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 부부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은 5남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덕분에 동생들은 모두 잘 키웠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일을 하며 나중에서야 겨우 검정고시 졸업장을 땄습니다. 짧은 학력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고 어렵게 사업을 꾸렸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는 않았죠. 저와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노력만큼 운이 따라주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번 동생들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남편이다 보니 모아둔 돈도 별로 많지 않았죠. 그러다 사업 실패로 인해 빚까지 떠안게 되었고 저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듣게 되었죠. 예? 뭐라고요? 백혈병입니다. 상태가 심각하여 당장이라도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분명 통증이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고 저는 괜찮다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피로 누적일 거라 말했던 남편의 말과 달리 검사 결과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백혈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진행이 상당히 진행되어
분명히 통증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저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늘 참고 버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아픈 것도 참고서 제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늘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남편의 상태를 너무나 늦게 알아차린 저는 정말 죄인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희 남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태 고생만 했지 호강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떠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요.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존율을 높이려면 당장이라도 치료를 시작하셔야 해요. 그러면 해주세요. 당장 치료해주세요. 얼마예요? 치료받는데 얼마면 될까요? 그 와중에도 돈 걱정을 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치료비가 얼마인지 물었고 그러자 의사는 누추한 제 차림을 보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었죠. 치료비는 최소 3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료비가 적지는 않지만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완치율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니까 꼭 하루빨리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3억이요? 3억은 저희 부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미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가진 돈이라고는 거의 없었고 그런 큰 돈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었죠. 당장 치료가 급하다는데 돈부터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죠. 그렇게 걱정에 잠긴 제 얼굴을 바라보던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몸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건데 왜 이런 나쁜 병을 얻었는지 모르겠어. 나 때문에 괜히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미안해. 나야말로 미안하지. 내가 진작에 당신 상태를 살폈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던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정말 자격도 없는 아내야. 아니야, 다 내 탓이지. 여보, 치료비가 부담되면 나는 괜찮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소리는 꺼내지도 마. 우리 할 수 있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약한 소리는 하지 마. 알겠어? 미련하니만큼 착한 남편은 어려운 현실에 벌써부터 자신을 희생하려는 듯 했습니다. 수억의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처지가 안 되니 저에게 미안해서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듯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자 저는 남편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남편 앞에서 울 수는 없었고 남편의 손을 잡으며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남편을 살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릴 수 있을 텐데 그 큰 돈을 당장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고민 끝에 결국 남편의 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혹시 서방님들이나 아가씨들한테 말해보면 어떨까? 동생들한테? 당신 식구들이 몇이야. 이럴 때 가족이 있는 건데 다들 십시일반으로 도우면 해결될 수도 있잖아. 근데 애들은 내 앞에서 맨날 힘들다는 소리만 하는데 동생들이 그럴 여력이 될까? 큰 서방님은 대기업 다니고 아가씨들도 남부럽지 않게들 사는데 다들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그리고 당장 당신이 아프다는데 아마 상황을 알리면 당신 동생들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할 거야. 남편은 평생 동생들에게 뭘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이 퍼주고 희생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죠. 한때는 그런 남편이 태산처럼 크고 대단하게 느껴졌지만 그 고생 때문에 병들어가는 남편을 보자니 이제는 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라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형과 오빠의 노력을 시동생들이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 저는 남편과 함께 동생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형편이 넉넉한 큰 시동생을 찾아갔죠. 대기업을 다니며 주식으로 큰돈을 번 큰 시동생은 얼마 전 좋은 집까지 마련했습니다. 이 정도 여유라면 아픈 형을 위해 치료비를 내어주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나 돈 없어. 아니, 월급쟁이가 무슨 재주로 3억을 만들어? 가족끼리 돈 얘기하는 거 아니지. 세연이, 돈 필요하면 알아서들 해결해요.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요? 왜 남한테 돈을 해달래? 키워준 은혜? 그래서 이제 와서 은혜 갚으라 이거야? 아니, 이럴 거면 해주지를 말지. 누가 뒷바라지 해달라고 시켰어? 남편의 동생들은 저희 사정을 듣고도 매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남편을 두고 뒷바라지하라고 시킨 적 없다며 악담까지 퍼붓더라고요. 믿었던 동생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남편은 그 충격에 결국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장 항암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버렸죠. 아픈 몸으로 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을 텐데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동생들을 찾아가자고 한 제 결정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힘든 사정이라고 그래도 아픈 남편을 위해서 다들 나서줄 거라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 그들은 제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과 냉담함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고 그들의 배은망덕함에 이가 갈렸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지 저는 분노로 몸이 떨릴 지경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걸까? 대체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내가 너무 동생들을 믿었나 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다 미안해. 열심히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했는데도 동생들은 내 고생을 알아주지도 않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당신이 뭘 잘못했겠어. 동생들이 배은망덕한 거지. 여보,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 돈은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됐어. 나 치료 안 받을래. 나 때문에 괜히 당신까지 험한 꼴 볼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믿을 수 없는 동생들의 외면에 남편은 삶의 의지까지 놓아버리려 했습니다. 병을 얻은 것만으로도 힘들고 서러울 텐데 평생을 참고 희생만 하던 자신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런 남편의 자책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저는 시동생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만 갔고 돈 때문에 남편을 잃을 수 없었던 저는 사채라도 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막내 시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미혼인 막내 시동생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형제들 중 가장 총명했던 막내는 장학금을 받으며 미국 대학에 입학했고 남편은 그런 막내 동생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며 어렵게 생활비를 보내주었죠. 그렇게 아들처럼 동생을 아꼈던 남편이었기에 남편은 그런 막내에게는 자신의 병에 대해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걱정할까봐 신경 쓰였던 마음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혹시라도 막내마저 자신을 배신할까 싶은 두려움이 있는 듯했어요. 여보, 혹시 막내 도련님한테 연락해볼까? 아니, 그러지 마. 걔는 멀리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괜히 나 때문에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도련님도 당신 사정을 알아야지. 아니야, 제발 알리지 마. 사실 내가 겁이 나서 그래. 막내마저 나를 외면하면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마음을 100번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막내 도련님까지 남편을 외면한다면 저도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막내 도련님만큼은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큰형을 따르고 착하고 똑똑했던 막내 도련님이었기에 금전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남편은 제게 연락하지 말라 신신당부했지만 저는 남편 몰래 막내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이 아프다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네요. 지금 형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저도 형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도련님이라도 좀 와줄 수 있을까 해서요. 형수님, 제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정말요? 정말 오실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남편은 도련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도련님이 괜한 걱정하는 게 싫은 모양이에요. 큰형은 항상 그랬어요. 동생들 대신에 짐을 다 짊어지려고 그러고 특히나 막내인 저한테는 티끌 하나 부담 주려 하지 않았죠. 그래도 제가 이런 소식을 모른 채 할 수 있나요? 연락 잘하셨어요, 형수님. 곧장 한국으로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막내 도련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듯했죠. 남편은 막내 시동생마저 자신을 외면할까 두려워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남편의 헌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만나려 병실문을 열고 들어선 막내 도련님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마로 인해 야위고 초췌해진 남편의 모습에 적지 않게 큰 충격을 받은 듯했죠. 형, 우리 큰형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막내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연락했어. 도련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러고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형은 아직도 내가 어린애로만 보여? 왜 나한테 아픈 걸 숨겼어? 남편은 도련님의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자신의 상황을 비웃으며 외면만 했는데 정작 가장 어린 막내 동생이 자신을 걱정해주니 그 감동을 뭐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찾아와준 막내 시동생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막내야. 정말 고마워. 네가 와준 것만으로도 형은 힘이 난다. 형은 내가 꼭 살릴 거야. 내가 절대로 형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형은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얼른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형 일은 형이 알아서 할게. 형, 나 계속 어린애 취급하지 마. 나도 이제 30대 어른이야. 나도 형한테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고. 아니야.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까지 짐을 지우겠니? 그럴 수는 없어. 남편은 끝까지 막내 동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형, 형은 나한테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나 겨우 7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날 이후로 형이 나를 대신 키웠잖아. 부모님 사랑도 모르고 자란 나를 돌보고 챙긴 건 큰형이었어. 그런 형은 나한테 아버지나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그런 형이 그냥 죽는 걸 두고 볼 줄 알아? 영민아, 그 어리던 네가 언제 이렇게 큰 거니? 우리 막내 다 컸네. 그래, 나 이제 다 컸어. 그러니까 이제는 형이 나한테 기대. 내가 형한테 도움 받은 것만큼 내가 갚을게. 치료 받으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형, 내가 꼭 살려낼게. 도련님은 남편을 당장 치료받게 할 거라며 꼭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그냥 의뢰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도 누구보다 남편을 살리고 싶었지만 3억이라는 큰돈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으니까요. 게다가 막내 도련님은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모은 돈도 없을 텐데 유학생이 무슨 수로 그 큰돈을 만들까 싶었거든요. 그런 막내 시동생은 그동안 저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막내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어디서 3억이라는 돈을 구하니? 행여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려는 거면 그러지 마라. 아니야, 형. 나 돈 있어. 사실 나 얼마 전에 사업을 시작했거든. 완전히 자리 잡고 큰형한테 은혜 갚을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해야겠네. 나 돈 많아. 형 목숨 살릴 능력 충분히 있어. 저희는 그동안 막내 시동생이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며 공부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무슨 논문을 써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남편이나 저나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냥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막내 시동생이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보내준 학비와 생활비를 아껴 종잣돈을 마련했고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했죠. 심지어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젊은 CEO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도련님이 대표라고요? 너무 대단해요. 영민아, 우리 막내 성공했구나. 어린 동생 고생만 시킨 줄 알고 늘 미안했는데 너는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았구나. 남편은 막내 동생의 성공담을 듣고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자식처럼 뒷바라지했던 동생이 잘된 것을 들으니 부모된 마음으로서 기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형 돕게 해줘. 내가 성공한 건 전부 형 덕분이야. 형이 우리 남매들 때문에 뭘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어. 어쩌면 형이 아프게 된 것도 다 우리 때문일지 몰라. 다른 형 누나들은 그걸 모른 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나는 끝까지 큰형 지킬 거야. 다행히 막내 시동생은 형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남편의 희생을 나몰라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남편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동생의 진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했죠. 형, 걱정하지 마. 앞으로 형의 치료비며 생활비까지 전부 내가 책임질게. 내가 꼭 형을 살려낼 거야. 고맙다, 막내야. 그럼 이제 네 덕분에 형이 살 수 있겠네.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막내 시동생은 곧바로 남편의 치료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하여 한국의 최고 권위 있는 병원에 연락했고 남편을 좋은 병원으로 옮겨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시동생은 남편의 병원비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의 생활비까지도 걱정하지 말라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막내 동생의 도움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남편은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막내 시동생에게 다른 시동생들의 만행에 대해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이 남편에게 얼마나 매몰차게 대했고 어떻게 저희를 외면했는지, 심지어 저와 남편을 비웃으며 남편의 고생을 무시하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부 말했습니다. 시동생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어요. 가족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큰형이 우리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잊어버린 거래요? 남편이 그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쓰러지기까지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남편을 살려준 게 도련님이죠.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큰형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요. 착한 남편은 바보처럼 상처만 받고 동생들을 원망하지도 못해요. 동생들이 그러는 것마저도 다 자기 탓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부모님만큼 동생들을 제대로 타이르고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짐승도 걷어준 은혜를 안다는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형수님 말씀이 맞아요. 고마운 걸 모르고 가족이 아픈 걸 외면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저도 참지 못하겠네요.
제가 형 대신에라도 복수해야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형을 무시하지 못하게 말이죠. 막내 시동생은 배은망덕한 다른 형제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막내 시동생의 단호한 태도에 왠지 모르게 통쾌함을 느꼈고 그동안 남편이 겪었던 억울함과 슬픔을 그가 대신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막내 시동생은 제 얘기를 듣고 곧바로 복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고의 로펌을 찾아간 막내 시동생은 변호사에게 그동안 남편이 다른 동생들에게 건넸던 돈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다른 형제들에게 몰했던 금전 내역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내역, 송금 확인서, 그리고 사업자금 내역들을 두고 말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자료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형님께서 동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장남으로서의 희생과 뒷바라지였다는 점을 강조하면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꼭 갚겠다는 말들이 있으니 단순 증여가 아니라 투자와 대여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족 간의 일이라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돈들을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저희 형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소송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꼭 그들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막내 시동생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동생들에게 투자와 대여 명목으로 건넸던 돈을 돌려받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를 무시했던 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남편을 배신한 대가를 꼭 치르기를 바랐죠. 하지만 마음 약한 남편은 막내 시동생의 계획을 듣고 망설이는 듯했어요. 자신을 외면한 동생들이 괘씸하면서도 그동안 쌓아온 정 때문인지 마음이 불편한 듯했죠. 그래도 가족인데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먼저 가족의 정을 저버린 건 그 사람들이야. 작은 형이 주식에 물렸다고 돈 없다고 했지? 아니야. 비싼 골프장에 몇 천만 원짜리 회원권 끊고 새 차도 뽑았대. 알아보니까 이번에 새로 투자한 주식에서 수익이 아주 잘 났다고 하더라고. 둘째가? 그게 정말이야? 분명 나한테는 돈 없다 그랬는데. 그래. 그리고 누나들도 돈 있었어. 백화점에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쓰는 VIP들인데 돈 없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다들 큰형을 모르는 척한 거야. 형 사정 뻔히들 알면서 형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한 게 그 사람들이라고. 울분을 터뜨리며 말하는 막내 시동생의 얘기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도 서운할 마당에 다들 능력이 되면서도 제 남편을 모른 척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정말 너무하네요. 그동안 남편한테 받아갈 건 다 받아가고 어떻게 끝까지 모른 척할 수가 있는 건지. 작은 형이랑 누나들, 아니 그 사람들 이제 나한테는 가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도 더 이상 참지 마. 형이 그렇게 참고 이해해줘봐야 그들은 형 이해 못해. 아니 안 해. 먼저 배신한 건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형도 이제 돌려받을 건 돌려받아내야지.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옛적에 사무쳐서 잘못 생각했나 봐. 나를 도와준 막내 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바보 같은 결정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 네 의견에 따르마.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고민하던 남편은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생들이 자신에게 했던 폭언을 떠올리며 막내 동생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형제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후 저희는 동생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동생들은 고소장을 받고 분노했고 곧바로 저희를 찾아왔어요. 형! 문 열어! 얼른 문 열으라고! 그들은 저희 집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픈 남편 대신 제가 문을 열어주었죠. 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못난 동생들은 저를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형!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를 하는데 당장 고소 취하해. 아픈 사람한테 따지지 말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몰려와서 난리예요. 갑자기 뒤통수를 쳐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
세연이 미친 거예요? 아니, 어디 가족끼리 고소를 해? 진짜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지. 우리가 뭘 어쨌다고 고소장을 던져요. 설마 우리가 돈 안 빌려줬다고 이러는 거예요?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저희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저희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착하기만 했던 남편이니 끝까지 자신들을 용서할 거라 생각한 건지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들한테 줬던 돈 그대로 돌려받겠다는 것뿐인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아니,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설마 형수가 형한테 시킨 거예요? 형이 우리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래, 큰오빠가 그럴 리가 없지. 세연이가 시킨 거죠. 그쵸? 내가 시켰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당신들은 남편을 외면했어요. 심지어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가 좋아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돌려받기로 한 겁니다. 우리 남편이 그동안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괜히 당신들한테 퍼졌으니까 이제 가족 연 끊고 그 돈 다 돌려받으려고요. 그동안 당신들이 가져간 등록금, 용돈, 혼수자금, 사업자금 싹 다 뱉어내야 할 거예요. 저의 말에 시동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받은 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고소를 해? 그리고 그거 오빠가 그냥 도와준 거잖아. 우리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알아서 준 거잖아. 근데 뭘 돌려달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내 시동생이 때마침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이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했죠. 다들 그만해. 형이랑 형수님이 무슨 잘못이라고 이러는 거야? 너? 막내 네가 왜 한국에 있냐? 너 언제 귀국했어? 예, 막내야. 너도 고소당했니? 마침 잘 왔다. 지금 큰오빠랑 새언니가 미쳤어. 아주 눈돌아서 우리한테 별짓을 다 한다? 아니, 그동안 오빠한테 받았던 돈을 돌려달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형수님과 큰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애초에 그 고소장 내가 보낸 거야. 그 담당 변호사가 내가 추천한 사람이거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저 집에 넘어간 거니? 뭐 우리한테 돈 뜯어서 니들끼리 나누려고 그러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우리를 고소해? 막내가 뭘 한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막내야, 너 괜한 일에 나서지 말고 그만둬라. 가족끼리 고소 나눈다 그러면 남들이 손가락질해. 그래. 그리고 솔직히 큰오빠랑 세연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법원 가봐야 별 수 없어. 우리가 더 좋은 변호사 쓰면 이길 텐데. 우리가 그 돈을 왜 뱉어내니? 그때 막내 시동생이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명함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CEO라는 직함과 함께 막내 시동생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함을 본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경악했습니다. 막내 시동생의 성공을 전혀 모르고 있던 그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뭐야? 네가 어떻게... 큰형과 형수님 뒤에 내가 있을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부탁드렸거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소송 이겨달라고. 그 변호사님이 업계 최고라고 하던데 벌써 이겼다고 자신만만하던데?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는 형이랑 누나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겠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력을 다 동원해서 큰형을 지키고 당신들한테 꼭 복수를 할 거야. 그러니 다들 각오해. 우리는 뱉어낼 돈 없어? 그 돈 전부 큰오빠가 자기 마음대로 해준 거지. 우리가 언제 해달라 그랬어? 맞아. 지가 좋아서 한 거지. 끝까지 이렇게들 우기는 걸 보니 선처는 필요 없겠네. 정말 다들 배은망덕하다. 큰형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큰형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형을 외면할 수 있어? 나는 당신들이랑 달라. 큰형한테 꼭 은혜를 갚을 거야. 미국에서 성공해서 돌아온 막내 동생의 정체에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남편과 제가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던 그들이 막내 시동생의 권력에 부담을 가지더군요. 막내 시동생이 모든 걸 걸고 복수를 하겠다고 하니 정말로 잘못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그들은 저희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당황스러워서. 그렇다고 무슨 고소까지 하냐? 그래, 우리도 다들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갑자기 3억이라는 큰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맞아. 우리들 사정도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야, 너도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큰오빠 편만 들 수가 있어? 우리들도 힘들다고. 형이랑 누나들한테 그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조사도 안 해본 줄 알아? 그런데도 큰형을 외면하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당해봐. 소송 절대로 취하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사과하면 되잖아. 형, 우리가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 오빠랑 세원이한테 우리가 좀 너무했다 싶네. 근데 나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설마 우리가 돈이 있었는데 그랬겠어? 맞아. 우리도 오빠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많이 속상했어. 그러니까 고소는 취하해주면 안 될까? 다 같은 식구끼리 좋게 좋게 풀어가면 되지. 나 고소당한 거 시댁에 들키면 얼굴 못 들고 다녀. 이 일이 괜히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도 곤란하고.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발 선처해주세요. 그들은 뒤늦게 사과를 해왔지만 저희는 이미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동생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을 떨쳐낼 수 없었는지 주먹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다들 참 뻔뻔하구나. 내가 죽어갈 때는 모른 척하던 것들이 소송을 걸어서야 미안하다고 하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마음에도 없는 사과라는 걸 나도 모르지 않아.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들을 생각이 없다. 나는 마음을 정했어. 형, 내가 어리석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아니, 나는 너희들과 이제 연을 끊을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너희는 끝까지 나를 외면했지. 그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 이제 가족 간의 연을 끊고 각자 갈 길을 가자. 그 전에 우리끼리 계산해야 할 것 깔끔하게 계산하고 말이야. 막내가 고용한 변호사가 세세한 항목들을 정리해서 보냈으니 거기에 맞게 똑바로 돈 준비해라. 10원 한 장이라도 틀리면 큰일 날 거다. 오빠, 정말 왜 그래? 오빠가 이럴 수는 없잖아. 오빠, 우리가 이제 잘할게. 다시는 오빠 외면하지 않을게. 그래, 오빠. 우리 좋았던 시절 생각해줘. 우리 화목한 오남매였잖아. 오빠가 갑자기 이래버리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우리도 뉘우치고 있어. 정말이야. 이미 너희들의 병 걸린 나를 문전박대했을 때 우리 관계도 다 끝난 거야.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그러는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은 부모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냐? 나는 부모님 대신 너희들을 돌봤어. 나도 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늘 포기하고 살았다고.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버렸고 정말 천벌받을 거야. 이제 너희는 내 삶에서 사라져다오. 남편은 동생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의 말에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울먹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막내 시동생의 주도 아래 소송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고의 로펌팀에서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소송은 결국 저희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막내 시동생 덕분에 저희는 동생들에게 받을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고 남편은 마음 편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치료를 받게 된 남편은 백혈병을 이겨내고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되었죠. 형수님, 이제 고생은 다 끝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끼리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꼼짝없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도련님 덕분이에요. 그래, 너한테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마. 은혜라니, 형이 나한테 갚아야 할 은혜는 없어. 앞으로는 내가 형한테 두고두고 갚아야지. 형,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열동생 부럽지 않게 잘할게. 남편의 마지막 치료가 끝나던 날, 저희는 다 같이 모여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남편과 막내 동생은 그동안 아껴온 말들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한참의 얘기 끝에 막내 시동생은 남편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습니다. 형, 이제 건강도 좋아졌는데 다른 새 출발을 해보는 거 어때? 새 출발? 어떤 새 출발 말이냐? 형이 대학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형 공부 잘했었잖아. 형은 다 포기했는데 나는 유학까지 보내고 말이야. 그래서 늘 형한테 미안했거든. 그래서 나는 형이 이제라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형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뒷바라지 할게. 뭐? 공부라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배움에 늦은 게 어디 있어. 형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형이 하고 싶은 걸 해. 그래, 당신도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매번 남들보다 가방끈이 짧아서 고생하는 것 같다고 그랬으면서. 그러지 말고 도련님 말처럼 이참에 몸 추스르면서 공부 좀 해. 맞아, 나는 이제 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호강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그래도 될까? 막내 네가 치료비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너한테 자꾸 도움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내가 형이랑 형수한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해. 나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 회사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거야. 그러면 형도 형수님도 돈 걱정 안 해도 될 거고. 그러니까 뭐든 마음껏 해. 막내 시동생은 그동안의 은혜라며 저와 남편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죠.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공부를 망설이던 남편도 결국 새 출발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못 마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늦었지만 대학에 입학하여 꿈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짧은 가방끈을 얼마나 아쉬워하고 얼마나 대학에 가고 싶어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동생들의 뒷바라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했어요. 저도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품어온 저만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처럼 대단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벅찬 삶을 살고 있어요. 결국 막내 시동생 덕분에 저희 부부의 인생이 대박나게 된 거죠. 한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받던 저희는 이제 막내 시동생과 함께 행복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여전히 형제간의 우애를 열심히 다지고 있고 저도 시동생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네요. 그런 제가 이제 딱 하나 바라는 건 이 착하고 좋은 시동생이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뿐이네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